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 등 전국 곳곳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은 6일 경남 통영 부근으로 상륙해 영남 지역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포함되는 경남 지역 학교는 대부분 휴업이나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영향권이 아닌 전국의 다른 학교들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수업 방식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1의 당일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만 맞을 수 있었던 만 12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해 노바백스 백신도 접종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자들이 부당하게 삭감된 연구 수당을 지급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우연 달 탐사 사업단 소속 16명은 2년 전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으나 항우연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의 기술 스태프 대상에서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에미상은 기술 스태프 대상과 배우 연출진 대상을 나누어 시상하는데 나무주연상 등이 후보에 올라있는 배우 연출진 시상식은 미국 현지 시각 12일 진행됩니다. 59년 가을 태풍 사라오가 전국을 강타. 사망자 840여 명, 이재민 37만 명을 만들어낸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5호 태풍 루사는 사라호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재산 피해를 놓고 보면 5조 1,479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태풍 매미는 중심 기압에서부터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위력은 기상관측 100년 이래 가장 강했습니다. 제주도를 강타할 당시 초속 60m에 달하는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가을 태풍들입니다. 후강력 태풍 흰남노의 모습입니다. 중심에는 건물을 붕괴할 수 있는 강력한 돌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교육부가 각 학교에 온라인 수업이나 휴업 등을 권고했습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을 비롯해 대부분 학교가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태풍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휴업, 원격 수업 전환, 단축 수업 실시 등 적극적인 학사 운영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학부모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는 이미 지난 2일 초중고 대부분 원격 수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를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행해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은 학교장 재량으로 정상 수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울산은 전면 휴업을, 경남은 모두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등 나머지 지역 교육청도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각 학교 공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교육부는 더불어 시도교육청에 재취약시설 사전 점검과 시설물 안전조치 등도 당부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상황관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학부모와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천막이나 몽골 텐트, 컨테이너 등으로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가 6일까지 대부분 운영을 단축하거나 중단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시선별검사소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야외 시설물과 검체 채취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일시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개소씩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5일 3시간 단축 운영하고 태풍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6일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 3곳, 대구 1곳, 부산 2곳, 경남 1곳, 광주 1곳 등 모두 8곳은 5일과 6일 일제히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우편물 배달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은 우편 차량을 이용해서 시한성 우편물 위주로 배달하고 도로 상황과 집배원과 배달원의 안전을 고려해 배달 가능한 지역부터 배달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편물 수령인에게는 배달 우체국에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배달 지연 상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배달 상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인터넷 우체국 앱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에서 촬영한 거대한 태풍 흰남노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나사 지구관측소는 홈페이지에서 4일자 오늘의 사진으로 우주에서 촬영한 흰남노 사진 2장을 선정했습니다. 나사 지구관측소가 공개한 사진은 지난달 31일 국제우주정거장과 지난 1일 기후변화 관측 위성인 아쿠아 위성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또렷한 태풍의 눈을 지닌 흰남노는 거대한 흰 비구름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사 지구관측소는 흰남노가 지난달 30일 올해 첫 카테고리 5 태풍이 됐다며 연평균 5.3개씩 카테고리 5 태풍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순간 풍속 초속 6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초속 60m 이상이라면 2003년 역대 가장 강한 풍속을 기록했던 매미를 능가하는 바람인데요. 거듭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경남 해안에 상륙한 태풍 매미. 제주의 순간 풍속 초속 60m, 시속 216km의 역대 최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131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대형 크레인을 무너뜨려버렸고 바닷가 선박형 호텔도 쓰러뜨렸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린 강한 바람은 만조와 겹치며 거대한 해일을 만들었습니다. 해일은 내륙으로 1km 넘게 밀고 들어와 건물 지하에 있던 8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강풍의 위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초속 10m의 바람이 불면 우산을 들고 있기가 어렵고 초속 20m가 되면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여성 실험자가 강풍에 뒤로 밀려날 정도입니다. 초속 40m의 바람에는 건장한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걸음도 옮기지 못합니다. 흰남노의 경우 초속 60m 이상의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날아가고 크레인이 쓰러지거나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강풍입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 내외의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륙에서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태풍이 올 때는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거나 실내로 옮기고 특히 유리와 창틀 사이 틈을 메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엑스트라 테이프로 묶는다고 유리가 보호되거나 아니고요. 바람 구멍도 없이 완벽히 막아줘야 됩니다. 그 바람 구멍이 큰 구멍을 만들거든요. 유리와 창틀 사이 틈 때문에 창문이 흔들리거나 날아온 물체가 유리를 때려 창문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는 길목에 인접한 부산과 울산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현재 진로대로라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드는 대도시이기 때문인데요.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 2번째로 강한 태풍 매미는 제주도를 거쳐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어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 진로와 인접한 전남과 영남 지방에 큰 피해가 났는데 같은 경남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관측된 바람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 오른쪽에 있는 부산에서는 초속 42.7m,
통영에는 초속 43.6m의 폭풍이 기록됐습니다. 반면 진로의 왼쪽에 있는 합천에는 초속 31.9m, 거창에는 초속 27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과 왼쪽의 바람 차이가 초속 10m 이상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을 위험반원, 왼쪽을 가항반원으로 부릅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편서풍이 더해져 바람이 강해집니다. 반면 진로 왼쪽은 태풍 바람과 편서풍이 반대 방향이 되면서 서로 상쇄돼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아지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드넓은 대지나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위치했다고 가정할 경우 남쪽을 바라볼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좌측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느껴질 경우 태풍의 위험반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바람이 나의 뒤쪽에서나 우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태풍의 가항반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위치가 위험반원에 든다면 바람과 비 피해 모두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강하는 작업도 꼭 필요합니다. 반면 가항반원에 속한다면 폭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서너 개씩 찾아오는데 위력에 따라 다양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태풍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로수가 우직근 두동강 났습니다. 수도권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 말, 지름 46cm가량 되는 나무가 비바람에 부러져 버린 겁니다. 해마다 태풍은 꼭 찾아오는 만큼 대비 방법을 알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3개에서 4개의 태풍이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도 태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위력 어느 정도일까? 제가 키 182cm에 몸무게 80kg이 넘는데요. 실제 태풍 수준의 비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직 태풍이라고 볼 수 없는 시속 36km 바람 세기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진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우산도 접히거나 부서지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약한 태풍에 해당하는 시속 72km가 되자 눈 뜨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전진을 하기 어려워졌고 우산도 수선으로 잡지 않으면 날아갈까 봐 이렇게 수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태풍인 시속 108km, 말은커녕 숨쉬기조차 어렵고 세찬 빗줄기에 얼굴이 따갑습니다. 중간 세기만 돼도 표지판이 속절없이 날아가는 태풍 소식이 온다면 외출을 아예 삼가야 합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외출하지 않으며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하수구나 배수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미리 살펴봐야 하고, 반지 하나 지하주차장에는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로 침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창문은 창틀에, 간판은 벽에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집이 침수됐다면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스와 전기가 차단됐는지 전문가 안전점검을 마친 후 들어가야 하고, 고여있는 물은 오염된 경우도 많아서 가능한 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비상시 안내를 받거나 피해 신고를 하려면 119나 지자체 민원상담실에 전화하면 되고, 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안전 디딤돌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태풍이 몰려올 때 주의하셔야 할 것 중에 너울성 파도가 있는데요. 네, 먼 바다에서 발생한 높은 파도가 갑자기 해안가로 들이닥치는데 비바람이 없을 때도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칩니다. 좌초된 선박에서 겨우 구조돼 방파제로 올라온 선원들은 강한 파도에 떠밀려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일으킨 너울성 파도입니다. 이번에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타할 상황.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명피해나 침수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너울성 파도는 강한 저기압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 먼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큰 물결이 생겨 해안까지 파장이 밀려오는 현상입니다. 강한 너울성 파도는 높이가 5m를 넘을 정도라
방파제 위나 해안도로에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먼 바다에서부터 밀려오는 파도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일가족 3명이 숨졌는데 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가 해제된 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2018년 전남 여수에서는 어선이 너울성 파도에 전복돼 바다에서 표류하던 선장이 겨우 구조됐는데 비바람을 뿌렸던 태풍 솔릭은 이미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특히 너울의 특성상 비바람이 치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높은 물결이 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접근하기 전과 물러난 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해안가로 나갔다가는 파도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라, 매미 등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들을 분석해보니 흰남노처럼 가을 태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센 태풍은 가을에 오는 건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9년 9월 17일 하필이면 명절인 추석날 상륙한 태풍 사라. 사망 실종자가 849명에 이른 최악의 태풍입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루사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역대 가장 많은 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8월 31일 하루 강릉에 비 870.5mm를 퍼붓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루사 다음으로 재산 피해가 컸던 태풍은 2003년 9월 바람의 태풍 매미입니다. 재산 피해액이 4조 2천억 원에 이르렀고 제주에서 순간 풍속 초속 60m의 최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해가 컸던 사라, 루사, 매미는 모두 8월 말에서 9월에 올라온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 태풍의 위력이 센 건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단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태풍 경로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한반도 오른쪽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태풍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휘는 겁니다. 게다가 북태평양 적도 인근 태양 고도가 높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 북상할 때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수확철인데다 태풍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는 철에 발생하는 점도 재산 피해가 큰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로 향하는 가을 태풍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10월까지도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이 지나더라도 또 다른 태풍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가을 태풍은 빈도도 늘어나고 그 강도도 더욱 세지는 추세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네, 파키스탄은 역대 최악의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유럽과 중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어난 물에 건물 꼭대기만 남은 마을. 주민들은 물살을 가르며 마지막 소지품을 챙깁니다. 전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 수해 지역은 배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에는 거대한 난민촌도 생겼습니다. 3개월간 내린 비로 지금까지 1,200명 넘게 숨지고 3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सारा ताल का डूब गया है, कुछ भी नहीं बचा है। इधर सारे जो लोग हैं, इधर खाने पीने की भी शय नहीं मिल रही है और जो चावल नहीं मिल रहे हैं। 설사와 피부병 등 수인성 전염병도 급속도로 퍼지며 살아남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이 임박한 여성 7만 3천여 명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무료 진료에 나서고 있지만 수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역부족입니다. तकरीबन रोज़ाना 700 से 800 तक जो हमारी ओपीडी है तकरीबन 5 से 6 डॉक्टर फ्री ऑफ कॉस्ट देते हैं जिसकी कोई चार्जेस वगैरह नहीं है। 유럽은 정반대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프랑스, 스페인 등 곳곳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강물도 말라붙었습니다.
handelt es sich schon um außergewöhnlich niedrige Wasserstände. Man muss dazu sagen, Niedrigwasser ist schon 중국은 양쯔강이 150년 만에 최저 수위를 보이며 땅이 갈라져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인공 강우까지 동원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세계적인 기후 재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오를수록 습한 지역엔 비가 더 내리고 건조한 지역은 더 말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तो उस ग्रीन हाउस गैसेस को जब तक कर्टेल नहीं किया जाएगा, जब तक ग्लोबल वार्मिंग नहीं रोकेगी आपकी, और ग्लोबल वार्मिंग नहीं रोकेगी तो क्लाइमेट चेंज के जो असरात हैं वो इसी तरह बढ़ते रहेंगे, कम से कम नहीं होंगे. 기후 변화가 가져온 끔찍한 재앙. 지구촌 곳곳이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지금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제주에는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비와 강풍을 동시에 몰고 오는 흰남노. 앞으로 경로와 피해 상황 그리고 대비책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두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이 4시 20분을 조금 지난 시각인데 지금 현재 태풍 흰남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현재 태풍 흰남노는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예. 기상청 예보로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거쳐 아침에는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오전 중에 경상 남북도를 지나 내일 오후에는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태풍 흰남노의 바람과 비 어느 정도 세력일까요? 현재 알려진 거는 지금 최대 풍속이 순간 최대 초속 60m까지 예상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 상륙한 후에도 초속 한 4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강우량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100mm에서 최대한 400mm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제주도는 600mm까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영향 반경이 한 400km 이상이고 중심부 기압이 1959년의 태풍 사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태풍의 규모와 강도로 보아서는 2002년의 태풍 누사나 2003년의 매미 이상의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 흰남노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 지나면서 세력의 변화는 어떤지 또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강도가 어떨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대만 해상부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풍속이나 반경을 보면 그 강도를 이제 매우 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를 지나면서는 이제 강도를 유지하나 크기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남해안에 상륙 후에는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라는 것이 강도와 크기로만 예측하기 힘들고요. 또 흰남노의 세력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또 대부분의 태풍이라는 것이 보면 비 또는 바람 한쪽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흰남노는 비와 바람이 모두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리가 좀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또한 루사, 매미 등 대부분의 대규모 태풍 피해가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제주도 일대에 비가 많이 왔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비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올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도 같은 경우 이미 300mm 이상 강우량이 내린 걸로 알려져 있고요. 총 600mm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00mm에서 300mm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과 충청, 강원도 지역에서는 50에서 한 100mm까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전남, 경남,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에는 300mm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 강우량과 함께 또 시간당 강우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우량이 한 30mm 이상만 돼도 침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100mm 이상이 되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합니다. 현재 시간당 강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따라 최소 30mm 이상의 시간당 강우가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침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폭우가 내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다시 또 그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자, 바닷가의 경우에는 그 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 태풍 중심부는 이제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저기압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흰남노 같은 경우는 중심부 기압이 매우 낮은 상태고요. 또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또 지금 시기가 바닷물의 높이가 지금 높아지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해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은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는 최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풍 대비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강풍이 지금 예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박은 좀 안전하게 피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항구 내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부두의 선박을 호출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되고요. 예. 농지에서는 특히 뭐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출입하는 출입구 등의 취약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앵커 등을 활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되고요. 또 평소에 외부와 공기가 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풍에 대비해서 밀폐시키고 단단한 끈으로 고정을 좀 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출입문이나 창 등 평소에 이제 공기가 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폐하고 난 다음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 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시간당 강우량이 30mm 이상이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홍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사실은 태풍 그 호우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돼 가지고 뭐 하천이나 배수시설, 뭐 기타 도심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서는 뭐 출입을 자제하는 걸 비롯해서 주변에 뭐 얼마 전에 문제였던 배수로 유입구 등에 그런데 쓰레기나 나뭇잎 등으로 막힘이 없는지 이런 것이 확인하는 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빌딩풍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그 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지나면서 더 강해지는 그 빌딩풍 때문에 2년 전에 부산에서는 이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층 빌딩은 한 100년 빈도, 100년에 한 번 정도는 강풍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유리창 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점검이 필요한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밀폐하고 흔들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는지 그걸 흔들린다고 그러면 단단히 좀 고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빌딩풍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 사이에서 형성되는 그런 바람인데요. 이게 보통 뭐 풍속 한 10m 이상 되면 보행이 조금 힘들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빌딩 사이에서는 그 바람이 되게 세집니다. 평균 지금 현재 태풍의 풍속이 한 40m 정도 예상이 되는데 빌딩 사이에서는 충분히 60m 이상의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외출을 자제하는 등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빌딩 사이, 뭐 빌딩 주변도 외출을 자제해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태풍이 다가오고 있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외부 일정이 있거나 꼭 나가셔야 하는 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뭐 재난 체계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선 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지역의 재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8월 8일 날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홍수와 같이 예상치 못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지하도로, 교량, 하천변 등을 지날 때는 서행을 하면서 침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면서 좀 지나가야 되고요. 보행 시에는 무릎 정도까지 어느 정도 침수가 됐다 싶으면 무리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우회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물이 고여 있는 곳은 그 맨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지나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지점도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 비와 바람이 같이 몰아치기 때문에 지금 산사태 피해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산사태 징후도 짚어주시죠. 일단 뭐 옹벽이나 축대와 같이 주변에 급경사지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런 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징후가 급경사지에서 평소와 다르게 많은 물이 흘러나온다든가 나무가 이유 없이 흔들린다든가 땅 울리는 등 그런 소리가 나면은 뭐 조치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즉시 대피를 하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집중호우 때도 반지 하나 주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또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뭐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사실은 뭐 고립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저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그 주변에 안전한 곳이면 우선 대피를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뭐 지하 주택도 문제지만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는 고립 등 경우에 무리하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건너기보다는 건너지 마시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되도록이면 안전한 곳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같이 대형 태풍이 지금 예보된 시점이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네.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9에 신고를 하고 안전한 곳에서 예, 예. 대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 집중호우도 그렇고 지금 태풍도 그렇고 기후 변화로 역대급 태풍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기후 변화라는 그 강우량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는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건 매년 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좀 피해를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시기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 유례 없는 장마 기간에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섬진강 같은 경우는 범람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홍수로 인해서 서울 주요 지역이 침수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무엇보다 2020년 전까지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 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좀 대비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도심의 강우 대비는 한 100년 빈도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를 보면 지금의 홍수 피해를 막기에는 100년 빈도는 부족한 편이 아닌가. 100년 이상의 빈도에 대비하는 하천이나 도심, 배수 시설에 대한 꾸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도심에서는 도시 계획과 연계해서 빗물을 저류하고 배수할 수 있는 하천 도로 배수 시설들을 재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일찍부터 대비하고 있던 나라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이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경우에도 도시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책을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홍수가 왔을 때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 현황과 대비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수준이 아니라 대비할 수 있는 만큼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두환 연구위원과 함께 태풍 현황과 대비책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는 그 방대한 공간만큼이나 존재의 시간도 오래됐지만 끝없는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은 섬세한 법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죠. 이 거대한 우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아내는 위대한 눈, 바로 우주 망원경인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새로운 우주의 눈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6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양성철입니다. 지난 12월 우주로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올 7월 풀컬러 우주 이미지를 공개해서 화제가 됐었죠. 오늘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내온 최신 과학 영상들이 갖는 의미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향후 10년 이상 우주 관측 임무를 책임질 최첨단 우주 망원경입니다. 웹 우주 망원경은 기본적인 광학계로 이야기하자면 커다란 반사식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임스 웹이 수행하게 될 주된 과학 임무를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빅뱅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별, 그리고 최초로 만들어진 은하의 관측, 두 번째는 은하의 탄생과 진화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 별의 탄생과 별의 진화, 그리고 죽음, 마지막으로 지구형 외계 행성의 대기 관측. 크게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주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임스 웹과 허블의 가장 큰 차이점을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망원경 주경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허블은 지름이 2.4m가 되는 단일 원형 거울을 주경으로 하고 있고, 제임스 웹은 1.3m의 작은 육각형 거울 18개를 모아서 총 지름이 6.5m에 이르게 만든 조각 거울 구조의 망원경입니다. 이를 통해서 빛을 모으는 면적을 비교해 보면 웹 망원경이 허블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천체보다 약 100배 정도 어두운 천체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운행 궤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허블은 약 95분에 한 번씩 지구를 공전하는 근지구 궤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반면 제임스 웹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약 5배쯤 떨어져 있는 L2라는 지점을 돌며 항상 태양의 반대편을 향하도록 고안된 궤도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항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차이점은 관측하는 빛의 종류입니다. 허블은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자외선과 적외선의 일부를, 제임스 웹은 가시광선의 일부를 포함하면서 파장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허블과 웹의 거울 색깔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허블은 가시광선을 가장 잘 반사시키는 은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웹은 적외선을 가장 잘 반사시키는 금으로 아주 얇게 코팅이 되어 있죠. 천문학자들이 가장 자세하게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최적의 파장대의 빛이 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이 때문에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 망원경으로 제작이 된 것이죠. 네, 웹 우주망원경의 사용의 기회는 전 세계 천문학자 누구에게든 열려 있습니다. 나사 STSCI라는 기관에서 매년 초에 전 세계 천문학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관측 제안서 모집을 공고를 하고, 모집된 제안서들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해서 어떤 제안서에 관측 시간을 줄지를 결정합니다. 치열한 경쟁 과정을 통하여 망원경 시간을 배정받은 관측 프로그램들은 매우 세심하게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관측이 수행이 되고, 관측된 자료는 웹 망원경에서 지상으로 보내져서 나사가 관리하는 온라인 자료실에 보관됩니다. 관측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즉시 일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 분석 가능한 자료들도 있는가 하면, 관측 제안서를 제출한 연구팀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일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12일 이후에 처음 공개된 5장의 사진이 있었죠. 그중 3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임스 웹이 세상에 내오는 첫 번째 이미지, 스맥스 0723 중력 렌즈 은하단의 근적외선, 중적외선 합성 이미지입니다. 원래 이 은하단 뒤편 멀리에 존재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야 할 은하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면서 오렌지빛 아크 모양으로 휘어지고 확대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나이 어린 은하의 발견입니다. Sears 1749라고 이름 붙인 그 은하의 밝기 패턴이 적색편이 17에 놓여 있어야 설명이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색 편의값 17이라는 그 값은 우주의 나이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약 빅뱅 이후 2.2억 년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그 정도의 나이에서 이렇게 밝고 무거운 은하가 발견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트휠 갤럭시입니다. 수레바퀴 은하라고 이름 붙여진 이 독특한 모양의 은하를 웹 우주망원경이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이미지로 촬영했습니다. 웹 우주망원경의 적외선 영상은 허블의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자세한 먼지 구름 구조와 그 안에서 탄생하고 있는 어린 별들의 모습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웹 망원경의 관측 결과는 은하들이 충돌하였을 때 별 탄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충돌의 결과로 은하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끊임없이 우주를 탐험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 인간 스스로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알아갈수록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소중한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구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성공시킨 현장 연구자들이 부당하게 삭감된 연구 수당을 지급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송재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사업단 책임연구원 등 현장 연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달탐사 연구수당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항우연 달탐사 사업단 소속 16명의 연구자는 2019년 1월에서 5월까지 사실상 달탐사 연구개발이 중단되었다며 5개월분의 연구수당 약 1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해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지난 2020년 4월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년에 걸린 1심 판결에서 연구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우연은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이 원고 측 대리인인 최종현 변호사는 달 탐사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도 없고 연구원들 역시 연구개발을 중단한 기간이 없었다면서 1심 판결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인 송재훈 책임연구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1년이 걸린 1심 판결의 결과 저희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여 사건이 종결되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당황스럽게도 항소를 당했고 손꼽히는 대형 로펌과 싸우며 2년이 넘게 쟁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문제가 촉발된 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항우연 내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서 게스트상과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미국 TV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4일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기술진과 스태프 대상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선정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번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촬영상, 편집상, 게스트상 등 7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에미상은 기술진과 스태프에게 수여하는 시상식과 배우 연출진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이정재 등 6개 부문이 시상되는 배우 연출진 대상 시상식은 현지 시간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의 당일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한 적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며 보건소나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당일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 12세에서 17세도 이제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변경 승인에 따라 접종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하반기 접종 계획에 맞춰 5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라지만 원화 가치가 다른 해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에 고환율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 수출이 주는 상황에서 환율만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넘으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31개국 주요 통화의 달러화 대비 등락률을 집계한 결과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12.75% 떨어져 낙폭이 8번째로 컸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스웨덴, 영국 다음 4번째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달러 강세 영향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고환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의 차질이 계속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역시 환율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불안,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준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이 물가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원유 관세 인하나 기업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태풍 흰남노로 인한 방송통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장관이 5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방송통신 우정서비스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강풍 정전, 침수 피해 대비와 도서 지역 복구 물자 등을 사전 점검했다며 지난 주말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복구조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7시 4분에 뜹니다.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건 자정을 넘긴 11일 0시 47분이고 달이 지는 건 11일 오전 6시 41분입니다. 대전에선 보름달이 오후 7시 1분에 뜨고 다음 날 오전 6시 40분에 지며 울산의 경우 18시 53분에 떠 11일 6시 32분에 집니다. 지역별 달의 출몰 시간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추석 연휴 기간에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과학관은 오는 9일과 11일,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천체관과 체험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달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추석과 달에 관한 천체관 특별 해설이 하루 2차례 진행되고 제기차기와 윷놀이, 투호,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과학 원리를 설명하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9월 수상자에 박교섭 제형 솔루텍 이사, 이재구 KDM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박 이사는 국내 최초로 모바일 카메라 자동 초점용 모터를 개발하고 자동화 제조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소장은 인공지능 기반 상향식 이송 로봇을 개발해 작업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어깨 재활 훈련 보조기기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재의 탄생과 함께 인류 문명은 발전해왔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학문이 바로 화학입니다. 브라보 K-사이언티스트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집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 기술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을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